안녕하세요. 표준한마 이현우입니다. 1980년대 남한 운동권의 주체 사상을 전파한 사람은 주사파의 대부로 불리는 김영환이었습니다. 그는 강철 서신이라는 글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등 수많은 주사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던 김영환 인생 몰래 입북해서 김일성을 만나고 나서 주체 사상의 허상을 깨닫고 전향합니다. 북한 정권 타도를 외치면서 북한 인권 운동가가 된 그가 새로운 강철 서신을 내놓았습니다.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남한사회 주사파의 대부 김영환 선생이 강철 서신을 내놓은 지 30여 년, 주체 사상의 허상을 깨달은 지 20년 만에 다시 강철에 살아 이런 책을 내놓았습니다.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 선생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모셔보니까 어떻게 소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82학번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통진당 의원 이석기 전 의원과 같은 학번이시네요. 대학은 다르시고. 예, 학번은 같습니다. 예. 당시 친하게 지내셨습니까? 아니요, 그 학교도 다르고, 예. 그래서,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다. 예. 예. 아직도 어찌됐건 역사니까 주사파의 대부, 주사파의 남한 주사파의 원조로 꼽히고 계십니다. 주체사상은 82년경에 북한에서도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론이 만들어지기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주체사상이 빠져들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십니까? 그 당시 학생운동권에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상당히 많이 심취해 있는 학생들이 많았었는데, 저도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공부를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한국 사회나 한국 역사, 그리고 민족 문제, 통일 문제, 그런 것을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속 시원히 설명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갈증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이런 다른 사상들을 찾다가 주체 사상을 발견하고 거기에 조금씩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주체 사상으로 남북한의 통일과 우리 주체적인 어떤 남북한의 왜곡된 상황을 극복하는데 이 길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네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생각을 하셨고 강철 서신이라는 글을 시리즈로 쭉 쓰셨습니다. 예. 그래서 글은 어떤 계기로 쓰시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첫째는 그 당시 학생운동권의 분열상이 너무 심해서 그런 것을 좀 비판을 하고 극복하는 그런 길을 제시해 보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주체 사상을 좀 확산시켜 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죠. 김 선생님께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찌됐건 원죄 의식 같은 게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김 선생님 글을 읽고 강철 서신을 읽고 주사파가 돼서 아직도 주사파의 허상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남한 사회에 잘못된 씨앗을 뿌리는데 일조를 한 좀 죄의식 같은 그런 데 대한 글쎄요, 원죄 의식이라기보다는 책임감을 늘 갖고 있죠. 예. 어찌됐건 참 너무나 드라마틱합니다. 그러셨던 분이 김일성을 한 2번 만나셨죠. 그러니까 몰래 그 당시로는 북한에 갈 때 어떻게 가셨죠? 김일성 만나러 갈 때? 그때 잠수정을 타고 왔습니다. 북한 잠수정을 예, 타고. 강화도에서. 예. 강화도에서요? 예. 야, 그 우리나라 군인도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잠수정 타고 북한 가시기가 수월했나 보죠? 그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특히 강화도 같은 경우는 그 해병대가 철통 방위를 하고 있는 데였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북한 공작원들 같은 경우는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아주 숙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그 당시에는 자유자재로 드나들었습니다. 어찌됐건 선생님께서 주체 사상이 틀렸다라는 것을 오히려 깨닫게 된 계기가 김일성을 만나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일성을 만났을 때 이거 아니네 라고 느끼신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김일성 스스로가 주체 사상의 기본 개념과 논리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걸 보고서 진짜 북한에서 주체사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 주체사상에 기초해서 나라를 통치하려는 게 아니라 김일성의 어떤 신격화와 김일성의 어떤 절대적인 리더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단순히 이용되는 그냥 단순히 주체사상의 장식물에 불과하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됐고 그리고 또 김일성이 1930년대식의 자신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논리라든지 그런 것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실 주체사상은 창조성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상인데 예. 실제로 창조적이기보다는 뭐 굉장히 고루하고 수구적인 그런 모습, 그런 어떤 모순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다 하는 그런 판단을.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전향을 하십니다. 예. 전향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꺾은 건, 나를 주사파에서, 주체사상에서 꺾은 것은 고문이 아니라 북한의 현실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47일간의 고문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전향시킨 것은 김일성도 있지만 북한의 현실이었다. 그 현실이 어떤 거였습니까? 참 처음에는 뭐 상상하기도 힘든, 그래 도저히 믿기 어려운 그런 참혹한 현실이었죠. 특히 정치범 수용소에서 뭐 정말 그런 매일같이 뭐 끔찍한 그런 노예 노동, 뭐 학살, 그다음에 뭐 강간 뭐 그런 것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고, 그럴 뿐만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에서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에서 어떤 다양한 그런 인권 유린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처음에는 못 믿었지만 다양한 복수의 탈북자들로부터 2중, 3중, 4중으로 확인하고 나서부터 야, 이거 어떻게 이걸 그냥 방치하고 있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민중을 끊임없이 외쳐왔는데 이 억압받는 민중이 명백히 북한에 있는데 이것을 놓고 우리가 어떤 다른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양심이 허락하지 않으셨고. 예. 그래서 뭐 교수님께서 김일성을 만나러 가기 전에 또 처음에 만나고 와서 만들고 주도했던 민혁당을 해체에 나서십니다. 예, 맞습니다. 이건 이 잘못된 이론에 의해서 만든 거니까 해체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북한 추종제에 빠지면 안 된다. 북한의 수령론은 거대한 사기극이다. 정권 타도를 위한 좌우 합작을 제외한다. 하여튼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북한 주체사상이라는 게 이제 김일성이 늘 강조하는데, 예. 김일성이 늘 강조하는데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추종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의존하면 안 된다. 김일성이 그렇게 강조하는데 북한을 추종하고 김일성을 추종한다는 건 사실 주체사상 입장에서는 이율배반적인 거죠. 자기 모순이네요. 자기 모순이죠. 그래서 일단 북한 추종주의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이고, 진짜 주체사상을 믿는 사람이라면 북한 추종주의나 김일성 추종주의로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제가 김일성 만나서도 느꼈던 것이 주체사상 자체가 거대한 사기극이고 수령론 자체가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거대한 됐죠. 사기극이셨다. 예. 뭐 또 극적인 반전입니다. 그 이전에는 뭐 시쳇말로 김일성 주체사상 신봉자였다가 이후에는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하시면서 굳이 따지면 반공, 반북한, 반 김씨 왕조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북한이 아니죠, 중국에서 북한 민주화 활동을 꽤 오래 하셨네요, 그죠? 예. 예, 하시다가 이번에 좀 이따가 저녁 때 북콘서트 하셔야 되는데 예. 책 제목이 다시 강철로 살아입니다. 30년 전에 강철 서신 주체사상을 이 땅에 전파한 분이 다시 강철로 산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강철이라고 표현했을 때 민중과 함께 강철 같은 의지로 독재에 맞서 싸운다라는 그런 취지로 썼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한국 사회에서 군부 독재에 저항한다 이런 취지에서 강철이라는 말을 썼지만, 지금 다시 강철로 산다는 것은 북한 민중과 손을 잡고 북한 민중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북한의 독재 정권에 대항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과거에 우리가 군부 독재에 대항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철 같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임해야만이 그것이 최소한의 가능성이라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중국에서 북한 민주화 활동, 김씨 정권 타도를 위해서 활동을 하시다가 어쨌든 중국
공안에 잡혀서 중국에서 극심한 고문을 받고 추방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예. 어떤 고문을 당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예, 그때 일단 정기 고문과 정기고문. 구타 그리고 뭐 6일 동안 연속으로 잠 안 재우기 고문 뭐 이런 걸 당했습니다. 아니, 북한 민주화를 하겠다는데 북한 중국이 아무리 친해도 당국이 정기 고문, 6일 동안 잠을 안 재우고 사람을 패고 그걸 패면서 뭘 부르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조직망, 그러니까 뭐 중국 내부나 혹은 북한 내부에서의 조직망이나 아니면 뭐 그동안 활동 내용이나 뭐 이런 거를 얘기하려는 거죠. 예, 네. 활동 얘기하셨습니까? 사실 그 별로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없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예. 아마 중국의 안전부인데 정보기관이에요. 정보기관인데 아무래도 우리 70년대 중앙정보부와 뭐 비슷한 그런 네. 어떤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런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제가 들어가서 이제 묵비권을 행사하니까 처음에는 뭐 2, 3일 하다 말겠지 했는데 제가 계속 하니까 이놈이 이거 우리 안전부를 어떻게 알고 이러느냐. 예, 괘씸죄 걸리셨고, 괘씸죄. 아마 예. 그런 생각도 좀 들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짧게는 15년, 20년 가까이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하시면서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내부에 북한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혁명 조직을 만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북한 내부에 북한 정권 타도를 위한 혁명 조직을 건설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죠. 북한 같은 경우는 이로 말할 수 없이 어떤 치밀한 그런 감시 조직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예. 대단히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리고 과거 20, 30년 전에 비해서 감시 시스템이 좀 느슨해져 있고 또 부정부패가 워낙 심해서 그런 어떤 일단 약간의 문제가에서 걸리면 뇌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 여지들이 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좀 활동 여지가 좀 있다 이렇게. 혹시 이런 건 어떻습니까? 지금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북한에서 중국으로 유학 온 유학생들에게 너네 이거 잘못됐다 너네 체제. 그래서 제대로 된 민주화 교육을 시켜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이것이 북한 내에 김씨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혁명 조직 건설과 관련이 있습니까? 예, 유학생 문제는 사실 언급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유학생이 수가 한 3천 명 정도 많다면 많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적은 수일 수도 있으니까. 예. 근데 아무래도 유학생들이 아무래도 이게 외부 세계에 대해서 좀 알고 또 관심도 많고 또 그래서 상당히 좀 생각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빨리빨리 이렇게 접수를 하고 빨리 생각을 바꾸는 그런 면이 확실히 있긴 합니다. 평양이나 황해도 곳곳에 당시 김정일 반대하는 CD라든가 자료 이런 것을 뿌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학생 문제도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이 정권은 없어져야 될 정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네트워크 같은 게 있을까요? 북한 내부 네트워크는 실제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도 북한 내부 네트워크 만드는 거는 상당히 금기시하는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한 일부 지역의 조직이 발각되면 그게 금방 전체가 파괴될 와해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북한에서는 그건 상당히 금기된 활동 방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북한 내부적인 얘기는 책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예. 제가 좀 궁금한 게 북한하고 남한이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탈북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북한 내부에서도 주체사상은 시들하답니다. 예전에는 늘 입에 주체사상 달고 있다가 폐기까지는 아니지만 북한 내부에서도 주체사상 별 관심이 없는데 우리 남한에서는 주체사상 여전히 따르는 분들이 심지어는 이석기 의원 등 국회의원도 여러 명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에서 무슨 이유로 북한에서 사실상 별로 좀 약간 사라진 주체사상이 남한에서 국회의원까지 되는 동력이 됩니까? 글쎄요, 북한에서는 사실 주체사상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진 지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여기 우리 사회에서 주체사상에 대해서, 주체사상에 매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뭐 지난 뭐 짧게는 20년에서 뭐 길게는 한 35년 동안 그 주체사상에 매달려서 그렇게 살아온 인생을 계속 합리화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 그리고 30년 동안 잘못된 것에 집착을 했는데 어느 날 그것이 아니다. 예. 라는 걸 인정을 하려면 자기 인생을 부정해야 된다. 예,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가족보다 훨씬 가까운 집단으로 똘똘 뭉쳐 있는데 그런 주체사상을 부정하고 뭐 자신의 노선을 부정하는 순간 그게 완전히 공룡분해되고 뭐 거기서 이탈하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이 자신의 생계에서 뭐 가족 관계 뭐 모든 게 무너져 버리겠죠. 친구 관계 모든 게 무너지니까 예. 그런 것이 굉장히 두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통진당 해산 과정에서 김영환 선생님의 증언이 많이 큰 통진당의 실체를 밝히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실제로 북한 쪽에서 김미희, 이상규 이런 뭐 의원들에게 북에서 받은 돈으로 500만 원, 1000만 원 지원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그런데 당시에 또 뭐 김미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직접 이걸 한번 들어 예. 보시죠. 김영환의 황당무계한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이자 명예훼손입니다. 받은 돈을 선거자금으로 줬다는 김영환의 허무맹랑한 종북 선동에 분노보다 연민의 정마저 느낍니다. 김 씨는 본인의 새빨간 거짓말에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두 의원에 대한 증언도 용도 폐기된 국정원 협조자의 자기 과시욕에 불과합니다. 저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실제로 현재 판결문이나 내용에 실제로 돈이 전달됐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 그렇죠. 혹시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저분들이 모르고 받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모르고 받을 가능성이 있죠. 예, 그거는 뭐 모르고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뭐 일단 저는 뭐 알고 받았다고 얘기한 건 아니고 예, 어쨌든 북한에서 받은 돈을 전달했다 이렇게 이제 예, 처음 조사받을 때부터 10몇 년 동안 일관되게 그렇게 얘기한 아니 그러면 예. 이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이미 뭐 입에 잘 올리지도 않는 그 옛날 김일성의 주체사상 내용도 흑우고 사기극에 불과한 것이 북한에서도 쓰지 않는 그 주체사상이 남한에서 살아서 그것도 국회의원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북한 돈이 들어갔다. 이 부분은 좀 납득이 좀 잘 안 됩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메커니즘에서 이렇게 돼버렸는지. 예. 그것이 어쨌든 북한하고 여기 운동권하고 그 사이에 이제 지하당이 있죠. 북한 지하당 운동권 이렇게 연결고리가 예.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고 그 연결고리 속에서 어쨌든 뭐 그런 운동권이 이 북한과 연계하에서 북한의 노선과 정책을 추종한다든지 북한의 뭐 그런 협력 관계 속에서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그런 활동 방식이었다. 쉽게 바뀌진 않겠네요. 예, 그렇게. 지금 많이 없어졌죠? 어떻습니까? 남한의 주사파는 뭐 동력을 잃었죠. 주사파는 동력 자체도 크게 약화됐고 그 수도 크게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저 지난번 주말 도심 집회 때 민주노총 주도의 시위 때도 이석기 석방하라 뭐 이런 얘기가 지금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있죠. 어쨌든 이석기 아로 조직원이 뭐 한 150여 명 되고 예. 그 외곽단체까지 포함하면 한 400명 정도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아마 이석기 구속돼서 아마 90년은 크게 약화됐을 것으로 봅니다만 예. 그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활동을 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 질문을 좀 드리면 예. 이석기 의원의 누나가 또 김영환 선생님께 뭐라 하기도 하고 어찌됐든 간에 과거에 동지적 관계했던 사람들로부터 인간적인 비난, 비판, 배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좀 고통스럽진 않으십니까? 글쎄 비난 자체가 고통스럽다기보다는 네. 그런 과거에 친분이 있는 그런 분들 사실 김미희 의원이나 이상규 의원 같은 경우는 동아리 후배들입니다. 동아리 후배들. 예. 예, 저하고는 아주 친분이 아주 깊은 그런 사람들인데
뭐 그런 식으로 된 그런 저한테 비난하는 게 안타깝다기보다는 지금도 여전히 좀 과거식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그런 부분이 참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죠. 요즘 만나진 않으시고요. 예, 만날 기회가 없죠. 예, 제가 만나자고 해도 아마 안 만날 겁니다. 예. 어찌됐건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이석기 의원이 통진당 해산 과정에서 뭐 내란 선동 혐의뿐만 아니라 선거 비용을 부풀려서 국고 한 4억 원 정도를 빼돌렸다 해서 징역 4년이 또 구형이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뭐 범죄 혐의가 나타나도 다수의 이런 추정하든 뭐 이런 분들, 그렇게 판단된 분들은 본인들의 오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것 같아요. 나는 정의를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나의 오류는 본인들한테 과도하게 관대한 이유는 뭘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과거 사실 80년대에도 그랬는데 어떤 혁명투쟁을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이 다 합리화되는 그런 사고 방식이 굉장히 많이 일반화돼 있었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좀 시대가 많이 달라졌고 사람들이 뭐 어떤 합법이나 불법 이런 걸 좀 명확히 구분해서 예. 좀 합법적인 방향의 활동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뭐 사회운동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80년대식의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석기 전 의원 추종하는 추사 내지는 추종하는 세력이 150명 또 많게 450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안 바뀔 거라는 얘기죠. 저는 결국은 뭐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은 뭐 좀 이석기 전 의원이 구속된 지 그렇게 아주 오래지 않아서 예. 여전히 과거의 어떤 구심력이 일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예. 그게 아마 일정 기간이 흐르면 그게 임계점이 있어요. 그 임계점이 3년에서 5년 정도인데 그 구심점이 사라진 지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심각한 그 분열 현상이 보통 일어나거든요. 예. 네. 그러면 한 2017년, 18년 이쯤 되면 남한 내의 주사파 내지는 북한의 주체를 추종하는 그런 움직임은 확 줄어들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 좀 해주시죠. 물론 책을 보면 그 책에서 김영하 선생님이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다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방송에서 이석기 의원 지지자들이라든가 아직도 주체 사상에 대한 미련을 못 보이시는 분들에게 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 사실 우리가 혁명운동을 시작하고 사회주의 운동을 시작한 거는 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고통받는 민중을 위해서 그렇게 출발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뭐 한국 사회 민중이 고통받고 있다고 그러지만 북한 민중이 억압받고 인권 유린당하고 고통받는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못 믿을 수도 있겠지만 못 믿겠다면 뭐 어떤 한국 사회 탈북자들이나 아니면 중국에 가서 직접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 진실을 좀 하루라도 빨리 그 진실이 뭔지 알고자 하는 그런 절실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쨌든 북한 인권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제가 책을 꼭 사서 읽어보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북한의 빈부격차가 극심합니다. 상류층의 월 생활비가 일반 주민의 50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남한 기준으로 보면 일부 상류층이 가구당 매달 생활비로 수십억 이렇게 쓰고 있는 셈입니다. 고용환 전 북한 외교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좀 전에 주체사상, 남한의 주체사상의 원조분이 나오셨다고 하는데 참 그러네요. 북한에서도 무슨 주체사상 인기가 시들하다는데 남한에서는 여전히 미련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게 북한 사람들한테 주체사상 인기가 없어진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왜요? 주체사상의 핵심이 인간이 자기 운명을 자기 손으로 개척한다 그랬는데 북한에서는 자기 운명을 자기 손으로 개척할 수가 없어요. 농민이 자식이면 농민이고 노동자의 자식이면 노동자고 간부의 자식은 간부고 이게 대물림물 되니까
사람들을 포기한 거죠. 포기를 했다. 예. 어쨌든 뭐 남은 살고 싶지만 안타까우시겠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100명 정도 김정은이 처형을 했는데 굉장히 즉흥적인 통치를 한다. 네. 간부들한테도 막말을 한다. 네. 뭐 심지어는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뭐 최고 권력자들한테 뭐 이렇게 시체말로 쌍욕을 하면서 네. 또 처형해버릴 거야 이렇게 네. 한다. 이게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집권 4년 예, 차 예. 아닙니까? 정확히 말하면 한 130명 정도가 당정군 간부들이 처형이 됐는데 예. 숙총리나 처형이 됐고 그랬는데 김정은이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 그러면 뭐라고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간부들이 뭐라고 그러면 아 나를 깔보는구나 나이가 예. 어리라고 그래서 반발하기 시작을 했는데 장성택이를 처형한 다음에도 큰 변화가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예. 무소불위 권력자로 등장을 해서 심지어 뭐 황병서 같은 사람한테 죽을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막 나온다 그러니 정말 말이 안 나오죠. 예. 한번 보시죠. 독단적인 김정은의 말말말 최근에 확인된 내용인데요. 내가 하나를 하라고 하면 열을 하고 싶어도 하나만 할 것.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고기를 10마리 잡아오라 그러면 100마리 잡아올 수 있어도 10마리만 잡아와라. 딱 그 소리죠. 더 할 수 있어도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하라는 곡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딱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예. 이런 것이 김정은의 이야기거든요. 예, 여기 보니까 내가 벽을 문이라고 하면 열고 들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게 예. 벽입니다. 근데 간부들이 이게 벽이 아니고 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 총살을 당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벽이라고 그러면 벽이고 문이라고 그러면 문이야. 뚫고 들어가. 이것이 김정은의 말이라는 거죠. 예. 아니 그런데 네. 참 최고 권력자들한테 뭐 이렇게 욕을 하면서 너 처형할 줄 알아? 이런 얘기를 하면 네. 반발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네. 젊은 저 지도자한테 내가 참 이 꼴까지 당해야 되느냐? 그런데 예.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재벌 2, 3세 극히 소수이긴 하지만 예. 막 이상한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한 그룹의 3세가 그 정도인데 2,400만을 가진 그 거기에 황태자죠. 예. 그런데 권력자. 예. 자기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데 그냥 다들 꼼짝 못하니까 이게 점점 심해져서 예를 들면 뭐 나이 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입에서 좀 냄새가 나면 뭐 입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그래 입을 가리라고 가리고 그 웃을 때도 왜 그렇게 입을 벌리고 웃느냐고 보기 싫게 그러면 간부들이 아가씨 웃듯이 그렇게 손 가리고 웃고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죽을래? 이런 게 보편화되고 있으니까 북한 간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지금 쫄대로 쫄아 있다. 정말 힘들다. 그러니까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4월 30일 날 처형된 것도 역시 젊은 지도자 모시기 힘들다. 저기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입을 가리고 웃지 않습니까? 입 가리고 웃고 예. 젊은 지도자 모시기 힘들다 한마디 하니까 그대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예. 근데 뭐 진짜 무슨 별을 떼고 붙이고 취미 같아요. 보니까 예. 최룡해, 현영철, 김격식 뭐 보니까 수시로 이렇게 바뀌네요. 보니까. 수시로 그러니까 이 별이 북한 군 간부들도 자기네 지금 책임자가 별이 몇 개인지 잘 모르죠. 지금 그러니까 제일 저희도 위에 보니까, 예. 최룡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갑자기 대장이 됐어요. 군 예. 소위도 안 됐던 사람이 대장으로 됐다가 차수로 됐다가 별 4알 다시 됐다가 다시 차수 됐다가 다시 대장으로 왔다가 올해 숙청이 됐고 예. 그 밑에 현영철이라는 사람은 한 7년 전에 소장 별 하나 했다가 별 4개가 됐다가 큰 왕별 하나 달았다가 또 별 3개 달았다가 4개 달았다가 처형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예. 어떤 사람은 최부일 같은 사람은 인민보안부장인데 예. 별 4알을 달았다가 별이 하나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별 3알을 한꺼번에 뺏기는 거죠. 네. 근데 자기 밑에 여기로 말하면 차관은 별 3개고 아니 뭐 장난도 아니고 뭐 애들 동문들도 장난도 아니고 저기 보니까 뗐다 붙였다 막 하는 그리고 채용도 되고 뭐 숙정도 되는 명단 안에 황병선은 없습니다. 황병선은 늘 사랑받나요? 김정은에? 황병선은 그 김정은의 후계자 추천에 가장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던 사람이고 예. 그래서 황병서가 뭐
차수 달았다, 약간 대장을 몇 달 달았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예. 그거는 아직은 확인이 안 되는 거고 그래도 가장 부침이 적은 사람이긴 하죠. 그런데 예. 저 사람도 김정은이가 별 4알을 박을 때 2010년도에 그 사람 별 2알로 시작했는데 예. 별 4알 달았다가 보름도 안 돼서 큰 왕별을 단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예. 어쨌든 황병서에 대한 신임은 각별한 것 같아요. 황병서가 신임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잘 따릅니다. 노래 한번 짧게 들어보시죠. 우리는 대담한다 오시간까지 알았습니다. 우리는 대담한다 오시간까지 알았습니다. 참 한나라의 군에서 이렇게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치고는 참 저게 알았습니다. 그냥 1980년대에 나온 노래인데 예. 북한군 군가입니다. 북한군 군가인데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조선인민군가가 있고 예. 두 번째가 알겠습니다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수령님이 지도자가 뭐라 그러면 그냥 딴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예. 뭐 거기에 무슨 딴 말이 필요해? 이게 사실 공기가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무조건 알았습니다 하고 집행하고 집행 못하면 자리 내놓아라. 이게 예. 황병서가 저거를 지금 전군에 다시 보급을 시키면서 저게 사회로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사회적으로 저는 군대 안 나갔다 온 사람이라 저 노래 몰랐거든요. 예. 근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저 노래 계속 부르면서 군 생활을 했다 그러는데 지금은 사회까지 알았습니다 노래가 전파되고 있는 거죠. 예, 보니까 뭐 근데 뭐 워낙 또 즉흥적이니까 김정은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뭐 알았습니다 하고 따르기도 힘들 것 같은데 어디 뭐 또 어디 방문하는 것도 수시로 바꾸고 그래서 뭐 경호하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그게 김정은이 성격하고 관련되는 성격, 것 같은데 예. 김정은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미림 승마구락부 가보겠다. 그럼 그전 시기에는 다 준비를 하고 갔었는데 지금은 불쑥불쑥 가고 심지어 차를 타고 자기가 평양시 한 바퀴 돌아보겠다. 예. 가고 나면 어떡합니까? 경호 부대에서는. 그러니까 경호 부대원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저 김정은 버리고 몰려든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저거는 미리 예. 만들어 놨는데 저 김정일 시대 같으면 저렇게 확 뛰어다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때는 딱 정자세.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박수만 쳤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저렇게 막 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거를 김정은이가 그럼 내버려 둬. 예. 나를 좋아서 저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호부대는 저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예. 경호부대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참 난리네요. 예. 난리친 거. 뒤에서 밀고 나오지 않습니까? 김정일 시대 때 북한을 본 사람은 저런 장면 본 기억이 없을 겁니다. 예. 김정은이가 밤에 혼자 벤츠 몰고 드라이브 다닌다는 건 사실인가요? 김정일 시대 때도 김정일이가 한두 번 다닌 적은 있었습니다. 그건 예. 제가 가까운 사람의 동생이 그런 거를 평양시 교통지휘대에 있었는데 실제로 있었다 그러는데 저 사람은 자주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몰기도 한다면서요? 예, 벤츠를. 차를 몰고. 몰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 30살인데 차를 몰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알려주신 내용 중에 북한 생활비, 월 생활비는 북한 남북한 빈부격차인데요. 예. 저 내용을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있는 2,000원이라는 것은 남한 돈, 네. 우리 가치 기준으로 환산한 건데요. 그렇죠. 북한의 일반 주민들 한 가구당 월 생활비가 2,000원. 2,000원, 2달러. 예, 2,000원인데 예. 상류층은 100만 100만 원. 예. 500배입니다. 500배. 500배. 그러니까 와. 이 사람들은 장마당에서 150원 하는 국수 한 그릇을 먹기 힘들어하는 일반 서민들인데 예. 요건 지금 어떤 분들은 2,400만 인구 중에 1%가 24만 명이 상위 1%라 그러는데 예. 저는 그 숫자도 조금 좀 검토를 필요한 수치라고 생각하는데 한 0.5%라고 해도 12만 명이 예. 이 정도로 먹고 산다고 하죠. 그러니까 겨울에 딸기를 먹고 우유를 수입해서 먹고 소고기를 먹고 예.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와, 한번 여기 보시죠. 저희가 예. 서울의 가구당 평균 월 생활비가 평균으로 하니까 314만 원이었습니다. 네. 절대 비교는 안 되는데요. 북한의 상류층이 얼마나 호화스러운지를 비교를 하려면 이거에 500배면 15억 7천만 원입니다. 15억 7천만 우리나라 재벌도 저렇게 한 달에 15억을 뭐- 생활비로 쓴다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 상류층이라고 하는 게
평양에 창강원이라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예. 일반 서민들이 들어가 쓸 수 있는 구역이 있고 외화로 쓸 수 있는 구역이 있는데 섹터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예. 거기 가서 머리 자르고 안마 받고 사우나하고 불고기 먹고 나오는데 얼마를 내는 줄 압니까? 우리 돈으로 15만 원어치를 쓴다 그 소리. 15만 원. 네, 그 15만 원이면 이 사람들 보통 평민 가족의 몇 년씩 생활비네. 몇 년 생활비를 한 끼 식비로 쓴다는 거죠. 그리고 대동강에 떠다니는 무지개에 올라가서 생맥주 한 잔씩 하고 예. 노래도 듣고 이러면서 유람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적어도 10만, 조금 예. 많이 보면 20만 정도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익이 엄청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전에는 북한에서 겨울에 딸기하고 수박 먹는다는 거 상상을 못했어요. 예. 그건 지도자 동지만 먹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고위층이 이 12월 겨울에 딸기를 먹고 수박을 중국에서 가져오고 리치까지 수입해서 남방 과일을 그렇죠. 수입해서 예. 갖다 먹는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로 재배한 딸기는 겨울에는 사실 남한에서도 싸지 않은데. 그렇죠. 그걸 갖다 먹는다. 예. 이렇게 이렇게 그 농사 짓는 사람들도 또 딸기 농사 짓고 팔아먹고 그 뇌물 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비닐하우스를 중국이랑 가서 보니까 비닐하우스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되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월 수입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만 원 된다는 거 아니에요? 와, 엄청나네요. 200만 원. 북한에서 200만 원이면. 예.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버는 거죠. 그리고 뭐 예. 심지어 북한에서 그 지금 이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기차를 타고 가는데도 예. 돈만 좀 찔러주면 기차도 침대 칸에 누워서 갈 수 있고 일반 서민들은 그냥 창문이 제대로 안 달린 기차칸에서 그냥 기차가 가다가 서다 밥도 안 주고 화장실도 없는 기차를 타고 다니고 예. 그러니까 버스도 예를 들어서 남포에서 원산을 가는 버스가 있는데 예. 침대 버스까지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침대를 타고 누워서 가면서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 화물 트럭 뒤에 찬 바람 맞으면서 가는 사람들은 일반 서민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아니, 그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어떻게 체제가 유지가 됩니까? 북한이 자랑하는 게 뭡니까? 자기네는 남조선처럼 부익부 빈익빈이 없는 사회주의 지상낙원이라 그랬는데 지금 뭐 500배인데요, 500배. 예. 한국보다 훨씬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한 것이 북한 사회 현상입니다. 그것이 지금 사회적 문제로 돼서 이 사회 사람들이 분노가 불만이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뭔 사람들이냐? 저 사람들은 어떻게 소고기를 가서 구워 먹고 전기 냉장고가 전기가 24시간 공급되는 아파트에서 살며 온풍기가 돌아가는 아파트에서 사냐? 우리는 지금 탄도 석탄도 못 떼고 있는데 이런 불만들이 많다는 거죠. 예. 아니 참 그 부자들은 저렇게 호화롭게 지금 살고 있는데 나라 전체로 보면 바다도 팔아먹는다, 예. 어장도 팔아먹는다. 그렇죠. 바다를 중국에 팔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방송에 나온 소식이고 진짜 확인이 된 소식인데 확인된 내용. 예, 평안북도에 그 여기로 말하면 간척지라 그러죠. 예. 이 머드. 예, 그 뭐죠? 예. 갯벌. 갯벌. 예, 예, 예. 갯벌이 철산군, 뭐 선천군 이런 갯벌이 많은 데인데 거기에서 군인들이 많은 외화벌이를 했어요. 예. 많은 외화벌이를 해서 이젠 크게 자기네가 먼 바다에 나가서 할 만큼 고는 없으니까 그 어장을 떼서 중국 사람들한테 파는 거죠. 그럼 중국 사람들이 배를 갖다 대고 조개를 캐다가 물이 들어오면 또 있다가 물이 빠져나가면 작업하거든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어선이 없으니까 그 배를 띄웠다가 끌고 들어오기도 힘들고 하니까 어장 자체를 중국에다 팔아먹는 거예요. 예, 우리가 남북한이 만약에 뭐 나중에 통일이 되면 중국에서 우리 바다 우리 바다야 이렇게 주장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예. 혹시 그건 어떻습니까? 선생님, 저 옛날에 네. 저 어릴 때는 백두산은 우리나라 땅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백두산이 뭐 절반은 중국 땅이 약간 절반 조금 더 될 겁니다. 절반 더 되게 중국 네, 땅입니까? 그것이 북한이 뭐 백두산을 중국에 팔아먹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팔아먹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고 제가 외교부 조약 복구국에 있는 예. 동료한테 들은 이야기는 50년도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다가 철수하면서 후퇴하면서 중국 인민지원군이라는 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주울레하고 김일성이 회담해서 주울레가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당신의 군대
백두산 쪽 절반을 우리가 가져가겠다. 그게 그런 밀약이 있었다는 말을 외교부 조약국 직원한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우리는 남북한 6.25 전쟁을 치르는 예. 뭐 그 미천을 마련하기 위해서 백두산의 절반이 날아가 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너네가 빨리 저 미군 유엔군을 막아달라. 예. 그러니까 중국인민지원군이라는 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중국하고 밀약을 맺었다. 밀약을 맺었다. 뭐 바다, 산 다 팔아먹고 참.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얘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정일은 국민들한테 인기가 좀 있어서 김정일 장군님 옷 예. 하면 잘 팔렸다면서요. 예, 그 김정일 장군님 잠바라는 게 예. 야전 잠바라 그래서 그거 입는 사람은 간부거든요. 측근. 그러니까 똑같이 못 만들어도 비슷하게 만들면 잘 팔렸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만들어도 장군님 잠바가 잘 안 팔린다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 그만큼 인기가 없습니까? 아무래도 점점 김일성에 비해서는 김정일의 인기가 적었고 예. 김정일에 비해서는 김정은의 인기가 적고 점점 내려오면서 인기가 적어진다고 봐야죠. 예, 인기가 적어진 다음에 이렇게 철권 통치 처형해서 그나마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예.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말씀 이렇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노총 관계자가 이런 글을 씁니다. 먼저 인간이 돼야 한다. 양심, 염치, 도덕이 있어야 된다. 이런 글 쓴 분이 바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입니다. 지금 조계사에 숨어서 나가달라는 신도회와 맞서고 있습니다. 배병유 경제폭물대표,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 이남희 채널A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지금까지 갈등이 있다가 어찌됐건 며칠 더 유예를 해주기로 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자정까지다. 제발 나가달라. 그렇지 않으면은 경찰에 다시 이제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오늘 조계사 신도회에서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예. 가졌습니다. 100여 명 정도가 참석해서 회의를 가졌는데 결국은 빨리 조계사가 누구나 참배할 수 있는 청정 도량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 위원장이 제발 결단해 달라. 이러면서도 6일까지는 견디고 인내하겠다. 라면서 유예를 준 겁니다. 6일이면 바로 그 민중총궐기 측이 집회를 갖겠다고 한 날에 바로 다음 날입니다. 6일까지는 유예 시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분이 지금 박준 조계사 신도회 부회장인데요. 실제로 신도회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분으로 보입니다. 박준 부회장께서 오늘 낮에, 오늘 오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12시 안으로 자진 투표하라고 그랬는데 5일간 시간 날려 못하겠다. 오늘 여기서 결판 내자. 오늘 12시까지 자진해서 출동하지 않으면은 오늘 12시에 경찰이 들어와서 체포하도록 우린 문 열어주겠다. 이런 얘기가 어제 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도회가 나가라라고 했다가 오늘 굉장히 또 신도회 회의 때는 갈등이 많았나 봐요. 누구는 빨리 내보내자. 며칠만 더 유예를 해주자. 그랬네요. 보니까 뭐 다투기도 하고요. 네, 예. 의견이 여러 가지로 갈린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얘기대로라면은 12월 5일 예정대로 한상균 위원장이 일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예. 뭐 조계사가 뭐 일종의 뭐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의 피난처에 이어서 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예. 일종의 투쟁본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SNS로 다음번 시위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 선동했었고요. 예. 이런 일들이 12월 5일에도 계속된다면 이날도 폭력 시위, 불법 시위가 또 진행되는 게 아닌가 좀 걱정스럽네요. 예. 오늘 지금 지금 나가달라 못 나가겠다. 네. 민주노총 시위가 종교로 가서 종교 안에서 조계사 안에서 갈등까지 왔는데 한상균 위원장은 이런 시체말로 혼란한 상황에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정대 힘냅시다. 잘 견디겠습니다. 우리가 12월 5일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많은 민중들이 올라옵니다. 이 목소리를 정부는 들어야 합니다. 왜 듣지 않고 차벽과 물대포를 막습니까? 우리는 평화 시위를 약속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시위를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노동조합의 목표입니다. 예. 저 같은 여러분 사람은 보셨죠? 말이야. 예. 창문, 좁은 창문 안에, 종교 안에 숨어서, 좁은 창문 안에 숨어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 입장을 볼 때는 한상균 씨 저 얘기가 도무지 상식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마비시킬 수 있다 그렇게 당당하게 선언한 사람이 말이야. 왜 종교 시설회가 피해가지고 신도해서 나가달라고 하는데 6일까지 못 나가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2차 12월 5일자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그 취비하고 나가겠다. 그때도 나갈는지 안 나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그 조계사의 화정위원회도 그렇습니다.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말씀입니다.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약자도 아니고 피압박받는 중생도 아니에요. 저분은 정치적 사회적 최강자이고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저 사람이 피압박받는 저 중생의 자격으로 종교시설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본인도 떳떳하지 못하고 그 한상균 씨의 표리부동의 우리와 같은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저 표리부동한 저 행동을 민노총 사람들이 다 따르는 것도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조계사에도 저런 분을 뭐 얄미워 화해 뭐 화쟁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해 준다는 것도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신도해가지고 나가달라고 주장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봐요 저는. 저 영상을 보시면 손을 흔들고 본인이 원래 이렇게 어디서 손 흔들고 영웅들, 스타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타들이 하는 행동을 하고 이런 거 어떻습니까? 평화 시위를 약속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대 두드려 패고 나서 이제는 안 때릴 게 맞나죠? 이거 같습니다. 저 말을 지금 예. 신뢰하기 어려운 게요. 지난 11월 14일 집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3일 하루 전에 나온 민노총 성명 보면은요. 평화정의 시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때도 약속을 했는데 나온 거는 지난번 그 폭력 시위 때도 그 전에 평화 시위 약속했다는 거죠. 그럼요. 여러 번 약속했고 맨손의 시민들의 평화 행진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맨손 시민의 평화 행진. 13일 날 민노총 성명 또 보면은요.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겠다는 이 경찰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온 나라를 마비시키겠다고 하면서 청와대 진격을 한상균 위원장이 선언을 했었죠. 그러니까 예. 본인들이 약속했던 걸 이미 지키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불법 폭력이 아닐 거라고 어떻게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으며 만약 그 약속을 지키려면은 다음번엔 복면 시위를 안 하겠다든가 나는 법에 의한 처벌을 받겠다거나 불법 폭력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라든가 뭔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표현도 없고 이런 발언도 없이 다음번엔 평화 시위를 하겠다는 약속을 믿기 어렵죠. 예, 참 저도 좀 납득이 그것도 예. 그렇습니다만은 한상균 위원장이 폭력 시위를 주도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과거에 폭력 시위에 관해서 경찰에 5번이나 소환장을 받고 법원의 영장도 지금 거부하고 그다음에 강화문 폭력 시위를 주도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박근혜 퇴진, 이석기 석방. 이석기 석방은 이제 그 군중 중에 한 명이 한 거고요. 예, 일단 그 구호에 보면 그래요. 예. 저거에 구호에 보면은 그다음 노동계약 철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노동계약입니까? 노사정 대타협이 경총하고 노동부하고 한국노총이 참여해서 나왔는데 민노총은 참여를 거부했던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만 5가지 아주 획기적인 합의를 본 겁니다. 그걸 자기는 참여하지 않고 노동계약이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해가지고 그걸 중단을 하면 정부와 대화하겠다. 이거 뭐 범법자가 정부를 대해서 뭐 흥정하자는 겁니까? 거래하자는 겁니까? 있을 수 없어요. 예. 제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한상균 위원장은요. 본인이 피해자인 양 지금 하는 것이 저는 좀 더 문제라고 본인은 봅니다. 범법자인데. 일단은 그 민주노총의 어떤 그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일절 사과가 없었고 우리는 앞으로 평화 시위를 하겠다라고 약속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그 뒤에 이영주 사무총장이요 또 브리핑을 갖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어제 한상균 위원장을 누군가가 끌어내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법복도 찢어지고 옷도 찢어지고 폭력 사태가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조계사가 제대로 진상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황당한데요? 결국은 나가라고 주장한 것도 당연한 주장인 거잖아요. 신도님들이. 근데 오히려 지금 한상균 위원장이 피나고 있는 한상균 위원장이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펼쳐가고 있는 겁니다. 예, 좀 황당한데요? 이분의 인식 체계를 한번 볼 수 있는 게 오늘 아침에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계사의 입장들을 고려해서 알겠습니다. 5일 이후에 저희 신변에 대한 입장들을 또 밝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행하는 권력의 남용이었다. 네. 법의 지평으로 보기는 누가 상식에 통하는 이야기인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부의 법 집행은 권력 남용이다. 법 집행으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본인이 상식이 통하는 나라는 어디 나라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이분이 하고 있는 얘기들 저도 표현상으로만 보면은요.
조계사 안에 들어가서 11월 24일이나 26일에 나왔던 그 SNS 글과 민노총에 올린 게시문들은 보면은 국가가 국민을 죽이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글쎄. 독재 정권이 백남기 씨를 정조준에서 쓰러뜨렸다. 전면전으로 자본 독재를 끝장내자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80년대 나온 구호를 듣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현 정부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현 정부에 대해서 독재 정권이고 자본 독재이기 때문에 전면전으로 끝장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평화적인 시위라는 그 표현들이 과연 진정성 있게 들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이분이 무슨 책이 있던데요. 그 내용에 보면 뭐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이남희 차장 예 보니까 네, 바로 이제 2014년 쌍용차 해고자 르포 에세이에서 바로 한상균 위원장이 어떤 자신의 소회를 밝혔는데 이 얘기 빨간 글씨로 있는 부분 보실까요? 양심, 염치, 도덕 있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노동자다웠다. 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도대체 뭐 저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양심과 염치와 도덕을 얘기하시는 분이 신도회 분이 조계사 신도회 분이 나가달라고 하는데 안에 있으면서 본인을 내보내려고 하는 사람하고 옷이 조금 찢어졌는데 그것이 진상규명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지금 입장에서 한상균 위원장이 조금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인 나름대로는 본인 논리가 있나 보죠? 본인 논리는 뭐죠? 그러니까 본인의 논리는 현 정부나 대한민국 국가라는 차원에서도 이거 어떤 악으로 보고 있는 선악관을 가지고 보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적어도 신도회가 이런 식으로 나가달라고 요청을 했으면은 미안하다라는 얘기든가 그리고 나중에 미안하다는 얘기를 못했다 하더라도 옷자락 찢어진 것에 대해서 어떤 진상규명 요구까지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선을 좀 뛰어넘는 얘기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분이 좀 민노총 내부 우리가 볼 때는 한상균 씨를 내가 꾸준히 지켜봤는데 노동운동가가 아닙니다. 투쟁가나 정치 투사입니다. 저분이 어디 출신입니까? 쌍용자동차 77일에 옥새 파업을 주도하는 분입니다. 한상균 씨가 쌍용차로부터 물러나고 나서 그 뒤에 후속 새로운 노조가 나와가지고 쌍용차는 지금 되살아났어요. 인도의 마인드라 그룹이 인수를 내가지고 새 차를 내가지고 그 경영 운영 흑자를 실현하고 휴직했던 직원들도 복직시켰어요. 강성 투쟁이 없어지니까 쌍용차가 되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분이 이번에 광화문 폭력 시위 이게 한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 번 주도했기 때문에 이번에 평화 시위를 얘기를 하는데 누가 믿을 수 있어요? 경찰이 그걸 믿고 지금 허용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일부는 이번에 평화 시위를 약속하고 조계사가 저 중간에 뭐 종교인의 차별 대신에 종교인 때를 뭐 해줄 테니까 예. 허용하라 그러는데 저와 같은 사람 판단은 절대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게 한두 번이라지. 그래서 이번 기회는 어떤 형태든지 12월 5일에 제2차 민중 초원 걸기는 불법 폭력 행위가 되는 건 경찰이 철저하게 차단해야 된다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배 대표님께서 민노총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통계적으로 그래프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경찰에서 10년 동안 폭력 시위를 벌인 단체들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10년 동안 바로 민주노총이 주도한 폭력 시위가 65%를 차지했는데 65%인 342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3년간 수치를 보면은요, 민주노총이 주도한 폭력 주도했거나 참여했거나 했던 것이 84%로 급격히 늘어나고요. 특히 올해는 민주노총이 주도했거나 참여한 폭력 시위가 91%에 달한다. 바로 경찰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확인했습니다. 예, 혹시 이런 거 어떻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민주노총 회원 수가 길게 보면 줄고 있거든요. 예, 민주노총 우리나라 노총 총 조직률 보셨죠? 이번에 노동부에 보면 10.3%입니다. 우리나라 총 근로자 중에서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에 가입한 사람이 10.8이고 10.8 중에 민노총의 포션은 33%밖에 안 돼요.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그럼 노조 숫자로 보면 한국노총은 2,000 몇백 개 되는데 민노총은 300 몇십 밖에 안 돼요. 대기업 노조, 기존 노조, 큰 노조 몇 개 가지고 자금력이 있고 투쟁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절대 한상균 위원장이나 민노총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 사회적 약자도 아니고 핍박받는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대한민국 법질서를 우롱하는 강자의 입시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세력이 커지면 더 큰 세력을 동원해서 집회를 더 크게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세력은 줄고 있는데 행동은 더 폭력적이다라는 것은 네, 뭐 전형적인 운동권 논리에 따르면은 극렬한 행동으로 갈수록 그 안에서 합리파, 온건파들은 목소리를 내기 어렵습니다.
극렬한 행동으로 갈수록 그 사회에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조직에 가담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일종의 뭐 사회 변형 논리에서 반드시 나오는 투쟁 형태고 예. 오히려 민노총이 전국적인 이런 기반이 잃어가면 잃어갈수록 이 설득력 없는 이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더 극렬해질 가능성은 앞으로 충분히 많다. 그러니까 경찰 관계자가 바로 이제 김 대표가 말씀하신 그 얘기를 바로 짚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민노총이 각종 현안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이 감소를 하니까 결국은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서 좀 더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사장 그러면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서 지금 낙선운동, 낙천운동도 했거든요. 정치 그것도 국회의원들. 불법이지. 네. 그것도 일종의 존재감을 어떤 부각하는 거요? 건가요? 이건 예. 불법이에요. 불법인데 어쨌든 정치적 사회적으로 부딪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면서 분쟁을 투쟁력으로 타개하겠다는 게 민노총 기본 노선이에요. 저도 그 과거에 노사개혁위원회를 참여했기 때문에 민노총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숫자는 다소 조금씩 줄고 있는데 왜 투쟁력이 강하냐? 딱 한 가지 자금력입니다. 자금력. 전부 대기업 노조입니다. 대기업 노조이기 때문에 자금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조직력도 생기고 투쟁력도 생기는 겁니다. 엄청난 거. 10만 명 동원하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요. 민노총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예. 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낙선운동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요, 바로 이제 민노총에서 10월 지난달 22일에 바로 모든 국회의원한테 바로 정부 여당 노동개혁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예. 질의서를 보냈고요. 여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각 국회의원의 입장에 따른 낙천 운동을 하겠다라는 말까지 써놨습니다. 아니 낙천운동은 정치계의 완벽한 정치행위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민노총의 세력이 약해졌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선전 능력, 선동 능력, 동원 능력이 있고요. 예. 아직도 조직원이 69만 명입니다. 산별 조직들 보면 16개가 소속이 돼 있고 이 안에 전국 공무원 노조도 있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이른바 전교조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언론 노조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막강한 영향력을 아직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저런 식으로 눈치 보기가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제일 과거 YS 정부 때까지의 노동법은 노조가 정치 활동을 금지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뒤에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하면서 노조의 정치 참여 금지 규정이 삭제됐어요. 예. 노조 자체도 정치 활동은 허용이 돼 있고 그 복수노조도 그때 됐는데 다만 이제 낙선 운동은 실정법상 위반된다 그런 네.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또 사실 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걱정이 되는 것은 2차 민중총궐기에 중학생, 고등학생 참여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2차 집회에 광화문에 폭력 시위가 나면 얼마나 위험할 수도 있는데 중고등학생을 모집하고 그러니까 있다? 각 지역별로 하더라고요. 제가 좀 트위터로 이제 예. 어떤 글들이 돌아다니고 있는지 찾아보니까 각 지역 학생들을 또 단위별로 모읍니다. 뭐 천안이면 천안, 부산이면 예. 부산, 제주면 제주 해서 모두 모이자. 그리고 평화적으로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국정교과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자. 이렇게 학생들을 또 시위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트위터 메시지가 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이게 지금 주체가 됐는지는 저희도 이게 완벽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만 이런 집회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기획하는데 민주노총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시위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저런 행태들인데 2008년 광우병 시위 때도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이명박 대통령 얼굴에다가 물풍선 던지는 일들 계속 사진으로 보이고 이게 로이터 통신 통해서 외국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 어린이나 청소년들 아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저런 식의 증오심이나 불법 폭력 시위에 참여시키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과 반대되는 게 지금 보이시죠? 네. 형님들, 삼촌들, 우리 일 좀 하고 싶습니다. 저 말은 지금 민주노총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대기업 노조에다가 독점하지 마시고 우리 비정규직인 일조리 나눠달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저 하소연을 할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또 저기 가서 저쪽에 맞는 말로 참 청소년들까지 이런 사실상 정치적 집회에 동원하는 것은 모집하는 것은 좀 아니 당연하죠. 오늘 뭐 대기업 노조는 뭐 노조 파업에 참여하면 상품권 준다고 이렇게 해서 그런 모두가 합디다만은 지금 민노총이 저번에도 1차 그 강화문구 폭력 시위에 보면은 노약자를 앞세우고 어린이들 앞세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노약자 백안규 씨 뭐 KU 뭐 2차 명분이 그러대 농민 KU 기도 뭐 노동계약 뭐 이런 걸 내세웠더라고. 그러고 언제 벌써 국민 뭐 대책위원회도 구성이 됐대. 백안기
백남기 씨, 예, 예. 범국민 대책위원회 해가지고 거기는 또 뭐 강화문 광장에서 대학로까지 뭐 행진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이 그 논리가 바로 그런 얘기거든. 노약자나 뭘 앞세워가지고 이게 경찰이 마음대로 못하도록 하는 그건데 이번에 어떤 경찰이 현장에서 불법을 바로 차단시키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하려니까 복면해가지고 잡지 못하고 있잖아요. 90몇 %가 복면을 했는데 못 잡고 있잖아요. 복면 금지법 만들으라니까 그게 뭐 재갈법이냐 해가지고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불법 폭력을 바로 차단시켜 주셔야 돼요, 경찰이. 그리고 한국의 노동운동도 시대가 변했다는 걸 좀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까 한상균 위원장도 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끝장내야 될 자본 독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민노총도 뭐 바로 어제 나온 성명입니다. 공포 정치, 탄압 정치, 반민주적 독재 정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들에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80년대 그런 선과 악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고 개량되는 게 내부에서 목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판상균 위원장이 얘기를 하면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이 거기에다가 이제 첨언을 하고 설명을 해보는데, 이분은 또 독촉의 전교조 출신이네요. 전교조 출신이고, 이제 민주노총 사무총장 중에서는 최초의 여성이고요. 또 바로 이제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고요. 아, 현재 초등학교 교사하군요. 네. 보통은 이제 집행 간부가 되면은 아마 현장에서 가르치지는 않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전교조 어떤 핵심 간부들을 역임을 하고 여성 최초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됐습니다. 구호도 외치고 굉장히 좀 약간 강성으로 비치시던데, 지금 전교조 출신도 민주노총 노조니까 가입돼 있으니까 한 모양이죠. 민노총의 가장 강력한 조직 중에 하나가 이제 전교조고요. 전교조는 다 대졸자로 구성이 돼 있고 전국적인 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가장 이념적으로도 강하고, 그리고 행동력도 강한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 이영주 사무총장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좀 찾아봤어요. 지난달에 열린 바로 이제 국정화 교과서 반대 시위가 있었는데, 여기 학생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영주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초중고직만 있다면 우리는 무서울 게 없다. 우리에게 봄을 가져올 것이다. 뭔가 이렇게 학생들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어떤 특정 정치적 이념을 이렇게 자꾸 주입시킨다는 것도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진짜 좀 그렇습니다. 좀 뭐 저럴 수도 있죠. 뭐 알 수도 있는데, 저 초등학생을 가르친 선생님이 글쎄, 지금 아까 뭐 한상균 위원장도 합시다만 헌법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 저 집회 시위 자체를 지금 거부하자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한상균 위원장이 주도해 왔던 지금까지 집회와 시위가 한 번도 합법적으로 평화롭게 진행되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한상균 씨가 미워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형태든 경찰이 불법 폭력 시위만은 막아줘야만 노동자도 살고 지금 정부도 사는 겁니다. 그거는 좀 경찰이 피곤하더라도 이번에 예방해내야 된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야당 입장이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야당 쪽, 특히 정의당 쪽에서는 좀 정부를 좀 조롱하는 듯한,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이 내가 뭐 IS는 보이냐. 오늘 저 복면금지법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이라는 토론회를 정의당에서 주최를 했고요. 정의당 대표인 심상정 의원 오늘 뽀로로 복면을 쓰고 나타났습니다. 옆에는 그 스파이더맨 가면도 보이고요. 뽀로로가 지금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인데, 저도 IS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박 대통령이 발언 중에서 IS도 복면 쓰고 시위하지 않느냐, 이 발언을 좀 비꼬아서 뭔가 이렇게 풍자적으로 회의를 연 겁니다. 뭐 풍자도 할 수 있고 한데요. 뭐 복면 금지에 반대하실 수도 있는데, 참 저 가면을 쓴 모습을 보니까. 아니, 복면금지법이라는 게 복면 자체를 쓰지 않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폭력의 예비 행위로서 복면을 쓰고 집회 시위를 할 경우에 가중처벌을 하는 겁니다. 이런 원래 법의 취지 자체를 좀 물을 타는 거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복면을 쓰고 경찰들을 때리기 때문에 복면금지법 얘기까지 나오는데, 시위 현장에서 나온 경찰들 얘기 들어보면은 눈이 마주쳤는데도 불구하고 시위대가 다리로 쇠파이프를 친 다음에 캡사이신을 뿌린다고 합니다. 그거 온몸이 불에 타는 것 같다라고도 하고요. 일부러 얼굴을 벗기고 복면을 찬 상태에서 경찰들 이 안전보호 장비들을 벗기는 시위대도 있다고 하고요. 이게 전문적으로 진행되기도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복면금지법이 나오는데, 이런 전경 의견들은 어떻게 보호할 생각인지에 대해서 정의당도 좀 고민을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심상정 의원이나 정의당 쪽에서
폭력은 안 된다, 유감이다 이런 얘기는 한번 한 적 있나요? 저는 공식적으로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폭력금지법에서 뽀로로 가면을 쓰시려면 네. 폭력에 대한 반대도 먼저 밝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심상정 대표가 책임 있는 당 대표 아닙니까? 당 대표인데 저런 말씀하는 게 정말 실망이고, 그다음에 복면이 어떻게 됐어요? 복면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다가 이 폭력으로 저항하지 않습니까? 얼굴을 내놓고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복면 금지를 반대한다는 것은 불법 폭력 시위를 조장하고 두둔한 거나 마찬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누굴 미워서가 아니고 IS라고 표현했다 그러면 실제로 IS가 테러할 때 지금 복면해가지고 테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정했던 건데 정치적으로 저런 식으로 논평하면 안 돼요. 야당 대응의 문제가요. 그러니까 그 본질을 호도한다는 거거든요. 보통 그 시위 때 폭력 시위 때 복면 쓴 사람을 처벌한다는 거지. 야당 의원들이 보통 이렇게 말하죠. 그럼 복면 가왕도 폐지하라는 얘기냐? 미세먼지 썼는데 마스크도 못 쓴다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본질로 그렇죠. 말장난으로 대응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뽀로로 가면까지 나왔는데 좀 진실은 진실대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켜도나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